안녕하세요. 캐드남마 이현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또 해외 순방 기대에 오릅니다. 5개 국어를 구사하는 박 대통령, 영어, 불어, 중국어 이렇게 현지에서 연설을 해서 화제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완벽한 영어로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고 엄청난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48 나이에 감옥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역시 미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동시 통역사들이 외교부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김대중, 박근혜 두 분을 꼽았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7박 10일간 해외 순방에 돌입하는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해외 순방길에 오를 때면 바로 직전에 뭔가 화두를 하나 던지고 떠납니다. 정치권에 던지는 숙제 같은 것 같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장성호 공대교수, 신우숙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나가실 때마다 한마디씩 하고 나가시는데 이번에는 역사 교육은 국민의 혼이다. 국정화 문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화두를 던지셨네요. 국정화 문제가 끝났을 리가 없죠. 이제 시작도 제가 보기엔 안 했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예. 뭐 처음부터 난간이 있었지만 앞으로 가면서 점점 이제 논쟁은 격화될 것이고 예. 본질을 벗어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국정화 논란이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작이고 그다음에 나가시면서 이제 큰아들한테 문단속자라고 가스 잠그고 해라 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로 아마 남기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나서 18년 5개월 동안 18번에 걸쳐서 매년 1월 1일 날 신년희호를 발표했습니다. 예. 혁명완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총화유신까지 18번을 매년 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아버지한테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체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절제된 언어를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 스타일을 그대로 닮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핵심적인 것을 국민한테 던짐으로써 과거에 1월 1일 날 신년이로 하면서 1년 동안 국민들이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외국에 갔다 올 동안 정치권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통치술의 일환입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던지고 떠나신 네. 거는 역시 교과서 국정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를 않으면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 말씀 내용에 뭐 찬반을 떠나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해외에 가시면서 하나 던져놓고 본인은 쏙 빠져서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이런 시각은 어떻습니까? 뭐 꼭 그렇게 자신은 빠지면서 뭐 던져놓고 빠진다 이것보다는 예. 요즘 이 국정화는 이미 고시는 이제 됐고 근데 예. 지금 이제 반발이 많은데 정부가 일치 단결해서 9일 동안이나 이제 떠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이제 정부의 과제가 고시는 했지만 역시 이제 국정화 이 문제라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아마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예. 결심도 하고 또 의지도 굳히고 이렇게 한다고 볼 때 예. 가면서도 자신의 의지를 나는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힘을 모아서 이 파고를 넘어가는데 전부 앞장서달라 아마 이런 당부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떠나실 때마다 한마디씩 한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아까 신은숙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집을 떠나면서 집안 어른이 집 떠나면서 당부를 꼭 그때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잘해라 챙기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외유할 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외유 징크스가.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걱정도 좀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역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는 아까 뭐 박정희 대통령의 신년 신년휴. 휴도 있었지만 뭔가 화두를 던지는 기술 또는 화두를 던지는 화두의 국내 사회 정치의 파급력은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특별히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힘 또는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나요? 뭐 외유를 다녀오실 때마다 지지율이 오르겠지만 탄탄한 지지율이겠죠. 그다음에 국민들의 정서를 얻고 있는 마지막 대통령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이제 힘을 얻고 계실 것 같은데 평상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이 많은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축약적으로 말씀하는 기술을 뭐 생내적으로 가지신 건지 아니면 아버지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에 배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짧은 사람들은 단어와 문장을 짧게 얘기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해석을 가져오긴 하겠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의식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화두를 던지는 힘이 역대 대통령보다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뭐 지지율로 저희가 잠시 후에 한번 준비한 거 순방 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텐데요. 영어를 잘 하십니다. 5개 국어를 예, 이게 사실입니다. 5개 국어 영어하고 프랑스어, 중국어도 하시고요. 네. 우리나라 말 하시고 하나는 또 뭔지 모르겠네요. 이제 솔직히요, 제가 직접 5개국어를 하시는 걸 뵌 적이 없어서 저는 믿을 수가 없는데요. 보통 인간의 능력으로 5개국어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서 뵈면은 물론 오랜 측거 생활도 있었지만 언어 쪽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요. 근데 언어에 대해서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영어권은요 되게 또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5개 국어는 가능할 겁니다. 아마 스페인어까지 포함해서 하기야 뭐 히딩크 전 감독도 예. 4개 국어를 기본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남다른 그런 이제 언어 감각이라든지 언어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제 보고 또 우리가 왜 외국어 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어 할 때 왜 박수치고 이제 하냐면 어떤 사람은 물론 뭐 나가서 특히 이제 미국이나 강대국에 가서 그 나라 언어로 할 때는 좀 자존심 상한다는 말도 하지만 외국인들이 외국 원수가 우리나라에서 딱 한마디 안녕하십니까 이걸 우리말로 했다 해서 박수 치고 좋아하죠. 그러거든. 왜냐 그만큼 친밀감을 느끼고 그 국민에 대해서 이해감을 갖고 또 그 국민에 대해서 존중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니까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한번 하나 통치술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하는데 통치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언어고 두 번째는 이데올로기인데 그렇게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축약된 언어로 하는 것은 그 정치적 신념이 원칙과 신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는 돌파형 제도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뱉었을 때 그것을 끝까지 관찰하는 그런 힘을 그것은 내공이 깊고 정치력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예, 그런 내공 측면에서 말씀해 봐야죠. 주셨는데 하여튼 뭐 중국어 뭐 불어 이렇게 연설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out d'abord, nous devrons commencer par le domaine des nouvelles industries d'avenir. Ainsi, la coopération bilatérale pour l'économie créative aura des effets considérables. 这里，清华大学的校训是“自强不息，厚德载物”。人文方面的交流，使两国关系得到进一步密切发展。 예, 외국어 잘하는 대통령.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그 음혹한 시기를 겪으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외국어 많이 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박근혜, 김대중 이 두 분이 동시 통역사들이 가장 높이 평가한다.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예상을 솔직히 못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어로 연설하시다가 중간에 틀린 발음을 스스로 아시고 뭐 어쩌고니까 웃으시잖아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저 연설문을 한글로 풀어서 써도 절대로 저렇게 외워서는 못할 것 같은데 네. 정말 언어를 잘하시는 거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영어에 굉장히 능통하셨다고 하셔서 통역사가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통역도 쉽고 번역도 쉽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나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호칭, 명칭 이런 부분이 통역사가 보통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직접 더 많이 아신다고 하면 통역사가 얼마나 곤욕스럽고 어려울지 다른 대통령분들에 비해서 아마 3배, 4배 정도는 더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 영어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들어보시죠. 예. I will now share my ideas on the three problems confronting the United States today in Asia. 48살 때부터 공부를 하셨답니다. 48살에 감옥에서 그것도. Desirable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East Asian nations, and those between the U.S. and Korea. 예, 저 때가 지금 98년도에 미국 상하원에서 의회 연설을 하신 건데 48살 때 감옥에 있으면서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제가 인터넷에 봤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48에 영어를 시작한 게 맞나요? 저는 뭐 5살 때부터 했는데 20살인데 아직도 나는 영어가 왜 안 되나요?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감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예. 김대중 대통령이 영어뿐 아니고 다른 많은 책도 감옥에서 아마 읽은 책이 엄청 많을 겁니다. 수천 권을 아마 예. 거기서 소화해내셨을 텐데 감옥에서는 집중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거기 빠져들지 않으면 다른 생각 때문에 잡념 때문에 견디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마 더 거기서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집중력에 있어서 바로 남다른 그런 집중력을 보였던 이게 바로 그 대통령이 될 만한 분이니까 다른 일반인들하고 다른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뭐 저보고 거기 가서 하라면 아마 못하겠지만은 예. 저분은 또 그런 점에서는 집중력도 남다른 그런 집중력을 가지셨고 또 사실 머리도 좋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환경도 예. 다른 어디 빠져나갈 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그 속에 갇혀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공부밖에 없죠. 그래서 저분이 쓰신 데도 보면 아마 그 독서도 거기서 엄청나게 하셨고. 근데 그 안에 갇혀 있다고 독서라든가 이제 영어를 배우는 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조폭들 같은 경우 온몸을 칭칭 감는 문신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교도소에서 무료하니까 거기서 문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대통령께서 다르시다는 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50이 다 되는 나이에 집중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건 그만한 집념은 정말 대통령감이라고 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이제 했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 48세부터 영어를 한다는 어학이라는 것은 원래 뭐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해야지 가장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이제 그만큼 어떤 이제 라이팅이라든가 이런 읽는 것 이런 것 수준에서 이제 영어를 했다는 것이라고 참 생각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밤에 자기 전에 꼭 단어하고 영어 문제 10개씩 외우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린 시절 이미 어머니를 대신해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린 박근혜 지금 현 대통령 당시 박근혜 영예가 외국 가서 그때 이미 영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I want to tell you that I am fascinated with the beauty of Hawaii and am more than delighted to meet with my own people here. And finally, I am glad to see for myself the friendly relations growing between America and Korea. When I return home, I shall report what I have seen, heard, and felt here to my parents and my friends. 예, 저 때가 이제 유경수 여사를 대신해서 유경수 여사도 살아계실 때네요. 예, 살아계실 때 또 어떻게 대통령께서 부인 대신에 또 딸을 저렇게 시키셨네요. 어떻게 저런 거 보면 좀 섬뜩한 생각이 드는 것이요. 1년 뒤에 어머니가 74년 8월 15일 문세광으로부터 피격을 당해서 돌아가시지 예. 않았습니까? 근데 1년 전에 외국에 나와서 외국인을 상대로 저런 영어를 했다는 것은 차기 퍼스트 레이디처럼 이렇게 그런 어떤 육감적인 느낌도 들고 이렇게 강하게 키우신 거겠죠? 뭐 네네, 영국하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하와이 이제 이민 사회니까 예. 그래서 친밀감을 표하기 위해서 내 가족, 내 딸을 보내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 물론 대통령이나 이제 영부인이 가셨으면 좋았겠지만은 또 이제 그런 행사에는 또 딸을 보내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뭐냐면 꼭 뭐 저 딸이 근데 옛날 같으면 저기 이제 왕자 교육, 공주 교육 이런 왕족 교육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자기의 어떤 자리를 맡으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닐 거고 예. 이만큼 내 자식도 열심히 다른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있다. 뭐 이것도 또 보여주는 그런데 기회가 이제 조금 전에 영상을 보시면은 하와이 이민 70주년 이제 기념 축하 연설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어색한 화장에 옆에 애교머리, 어색한 머리, 올린 머리 자체가 굉장히 젊을 때, 어리실 때의 예, 화면이잖아요. 근데 저 화면을 뵙고 지금을 뵈면서 지금 모습도 참 좋으신데 왠지 저는 왜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저 화면을 보면서 왜 가슴이 아픈지. 예. 그 어린 박근혜 대통령과 어린 시절의 박근혜가 연설하는 것이 왜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21살 때입니다. 21살 때인데 참 이제 다 커서 또 힘든 세월을 겪어서 대통령이 되신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보면 그 아버지 동선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십니다. 미국 가서 방문한 곳 10년 숙소까지 그런데요. 이번에도 첫 방문지가 말레이시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로 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오늘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또 우리와 가장 친근한 나라들인 말레이시아, 태국, 중화민국을 그 나라 국가원수들의 초청을 받고 방문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순방을 가시는 거지 뭐 굳이 아버지 자취 따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죠. 과거에 아버지 산업화, 근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중화공업 그리고 하다 보면 결국은 외국의 중동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절이고 예.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의 산업화의 근간이 중화공업이 핵심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예. 아버지 동서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 살리기 예. 이런 거랑 똑같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 대통령께서 해외를 다녀오시면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취임 이후 2013년 첫 해인데요. 여기 보시면 미국을 다녀오시니까 6%포인트가 오르고요. 중국을 다녀오시니까 일주일 만에 9%포인트가 오릅니다. 유럽 다녀오시니까 또 여기 중간에 한 번 더 있었거든요. 동남아 이렇게 순방 갔다 오시니까 또 6%가 오릅니다. 2014년도에는 이게 5%포인트가 오르면서 이때가 세월호 사태 이후 가장 많이 올랐던 상황입니다. 어디 나갔다 오시면 오르는데요. 올해도 중동 다녀오시고 오르고 최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난제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뭐 KFX 문제 있다 이렇게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녀와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외만 다녀오면 오르는 비결이라고 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은 국가 대표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예. 외국에 갈 때 국가 대표로 가면서 거기 가서 아주 의연하게 또 그 사람들하고 대등하게 잘하면 우리 국민들 으쓱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안에서는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우리 네. 대표 선수가 외국에 나가서 당당하게 그 나라에 가서 정상 외교를 펼치는 걸 보면 믿음직하기도 하고 보기도 좋기도 하고 또 이런 생각이 저절로 안 듭니까? 그러죠? 내 가족도 집에서는 뭐 싸우더라도 밖에 나가서 할 때.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요. 또 밖에 나가면 정말 유연하게 아주 멋있게도 잘 하잖아. 아까도 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뭐 외국어도 아주 그 나라 언어를 아주 능숙하게 잘 하시고 하니까 저절로 국민들의 신뢰가 다시 생기고 자랑스러움도 생기고 그게 이제 뭐 효과가 얼마나 갈지 뭐 어쨌든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지지율이 제가 이제 한번 이제 말씀드려보면 예. 독재국가라든가 전제국가 같은 경우는 내부적 외부적 긴장을 통해서 대통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최고의 권력자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다원주의 체제 아닙니까? 예. 다원주의 체제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갈등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외화 내빈인 이런 통치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을 인위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느 대통령이 와도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봤을 때는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내부적인 지지율을 상쇄해서 더 플러스되는 그런 전략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현대화된 사회의 지도자라고. 네, 결론적으로 보자면 예. 지지율이 올라가는 원인은 대통령답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대통령다운 볼 수 있는- 대통령답다. 예. 왜냐하면 개헌 논의가 나오면서 이원 집정주의라 내각제라 이런 게 나왔을 때 대통령은 본연의 외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통일 업무를 좀 해주고 나머지 살림살이는 의원들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가장 대통령적인 모습이 외교에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대통령 역시 갈 길을 가시고 이 역할을 충분히 하시고 계시고 대통령답다 이런 면에서 이제 지지율이 오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과거에는 그러면 뭐 그전에도 많은 대통령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순방 다녀와서 지지율 안 올랐거든요. 그럼 과거의 대통령은 대통령답지 않았습니까? 해외 나가서? 그것보다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펼치는 그 모습이라든지 또 거기서 보이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과거의 대통령도 같지만은 사실은 거기 가서 아주 긴밀하게 서로가 소통하고 하는 이런 모습, 아주 그냥 경직된 말하자면
형식적이고 이런 공식적인 그런 모습만 보였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자연스럽게 거기서 한복 입고 또 이를테면 패션쇼에도 참석을 한다든지 또 그 나라 국가원수와 아주 개인적인 어떤 친밀감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그런 유연하면서도 또 능숙한 이런 외교 활동을 펼치는 대통령이 그리 흔치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과거의 대통령도 이제 각각의 대통령이 강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에 타고난 어떤 탤런트가 있는 것 같고 예.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산층과 서민, 내부적인 갈등을 그리고 좀 더 혜택을 못 받은 세력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아니 번만 더 노무현 보시죠. 대통령이 그럼 한 말씀만 드립니까? 예. 미국 가실 때는 이미 미국하고 이미 국내에서 갈등 구조를 스스로 형성해놓고 갔습니다. 아. 그런 점도 있죠. 예. 제일 위로 보시면 대통령 해외 순방 지지율입니다. 예, 해외 순방을 다녀오시면 미국 가면 이렇게 중국 가면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해 드릴 게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배신, 진실 이런 표현을 쓰신 지가 오래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일기라든지 예, 1980년대부터. 또 회고록이든 이런 데서 이미 근데 박 대통령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다 그렇게 불의에 읽고 난 뒤에 아마 평생을 그다음에 그 이후의 삶에서 수많은 얼마나 엄청스러운 배신도 겪어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신뢰다. 진실이다. 이제 그다음 가장 나쁜 악은 뭐냐? 배신이다. 아마 이렇게 뼛속에 아마 예, 새겨졌을 배신, 겁니다.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인간에는 권력자라든가 우리 본연적인 인간의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시절의 체험이 가장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중에서 이제 인간의 맛이 가장 오래 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머니의 맛이 항상 좋은 것이 어릴 때 우리가 어머니 음식 솜씨로 가면 그것이 제일 맛있는 기억이 나고 예. 특히 정치인들은 어린 시절의 체험은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는 트라우마가 되고 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것 저희 방송 전에 자막에 그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 80년대 일기에 두 번째 배신이 더 쉽고 세 번째 배신은 더 쉽다. 이런 표현 들으니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한 번 번 배신하면 뭐 계속 배신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예.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회색 분자 아닙니까? 한 번 배신해서 우리한테 공산주의로 넘어오면 이 사람 배신하니까 과거 박헌영처럼 숙청해버리는 이런 이제 스타일. 예, 저희가 토크에서 대화에서 배신이라는 표현을 이제 좀 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지지자들이 이른바 친반입니다. 친박이 아니고요. 친반 연대를 결성하고 창당 준비 신고를 했습니다. 친박 측이 들고 나온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이런 시나리오와 맞물리고 있습니다. 김건식 경남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이남희 채널A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도 정치 관련 토론 프로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상상 속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들은 상상 중에 최고의 상상력의 시나리오 같은데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얘기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원 집정부제 얘기 나오니까 정치권 일각에서 혹시 반기문 대통령의 친박 총리 뭐 이런 조합이 떠돌더라고요. 뭐 그것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가능성이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지금 누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네. 그런 그림을 전제하에 우리가 뭐 이원 집정부제를 하자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하긴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능은 한가요? 예. 지금의 정부 구도라면 뭐 충분히 저런 희망을 구상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 예, 왜냐하면 예.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여당 내에서 비박을 완전히 장악하고 친박 중심의 주도권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간다는 지금 자신감이 붙은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이제 국정교과서하고
TK 불가리로 나오면서 그런데다가 야당은 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질의멸렬 사면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할 거라는 예상은 지금 전반적인 지배적인 전망이 되고요. 압승할 경우에 친박이 공천권 행사하고 주도 세력이 되면 충분히 의원 내각제 형식에서 국회의원들이 뽑는 총리를 뽑는데 친박 총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둔 대통령 시나리오 역시 지금 내후년이면 이제 이게 임기가 끝나는 양반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해서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약에 얹혀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홍문종 의원이 말씀하신 구상대로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이 총리 아닙니까? 그럼 반기문 카드처럼 외치에 또 적합한 또 카드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분석은 할 수 있지만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홍문종 의원은 친박계의 또 핵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분인데 친박이 아무리 지금 권력의 중심에 있고 주도권을 잡았다고 그래서 국정에 자신감을 갖는 건 좋습니다만 저런 식의 희망 섞인 시나리오까지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감을 벗어나서 좀 오만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이 저 얘기를 제기한 건 아니고 저 분권은요. 어떻습니까? 이남희 차장 지금 친박계가 개헌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도 원래는요, 이 개헌 발언의 이제 시작은 어디서부터였냐면은 작년 기억하실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중국 상하이에 가서 개헌 필요성 얘기했다가 정말 전국이 시끄러워지면서 김무성 대표가 긴급 사과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홍문종 의원이 김 대표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생 경제 살려야 하는 이 시점에 개헌론이 나라와 여당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이렇게 비판을 했던 홍문종 의원이 지금은 1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5년 단임 대통령제 죽은 제도다. 총선을 개헌해야 된다는 게 국회의원과 국민들 생각이라고 말을 바꾸다 보니 결국은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최경환 부총리도 작년에는 저렇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제 개헌보다는 국민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입장이 바뀐 것 같죠. 5년 단임 정부에서 어떤 정책 일관성이나 지속성 유지가 어려우니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한다. 살짝 입장이 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겁니까? 과거에는 뭐 이제 좀 시간이 초기였는데 이제는 정권 후반기고 지금 우리가 친박이 확 장악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우리 박근혜 친박이라는 이름 하에 뭔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홍문정 의원의 발언에 보면은 이른바 개헌론해서 개헌했을 때 구체적인 정부 구상에 어떤 게 나오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원 집정부제로 외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반기문, 내치에서는 누구였습니까? 김무성이 아니고 친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비박 특히 이제 현재 여당 내에서 당권을 가지고 있는 비박을 향한 어떤 포석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아침 발언이 나온 다음에 이게 야당이 발끈하면서 이것이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냐. 말은 청와대에서는 지금 뭐 민생이네 뭐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있는 친박에서는 앞으로 이번 정권을 넘어서 다음 정권까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비판이 상박보다 크니까 지금 부랴부랴 친박 쪽에서도 이걸 진화해 놨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거는 완전히 개인적인 의견이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고 윤상은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 돌리면서 이거 완전히 개인 의견이라고 하는데 과연 개인 의견인지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오전까지만 해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진박이냐 가박이냐 진실한 사람이냐 뭐냐 했는데 이번 사태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이 어떨지 상당히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만에 하나 모르겠습니다. 제2의 유승민 사태가 생길 건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 친박과 청와대에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오늘 상황을 메꾸어 나갈지 좀 약간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어느 정치적으로 어느 지형에 유리한지 분리를 떠나서 한 5년 단임이 정말 정책하기 힘들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명박 대통령 때도 4대강도 천천히 하면 할 수 있는데 임기가 너무 짧으니까 확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치권 내 개헌 논의는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마다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대통령직을 수행해 보면 다 느낍니다.
DJ든 노무현이든 뭐 이명박 대통령이든 그 왜냐하면 말씀하신 5년 단임제라는 것이 네임 덕후부터 시작해서 초기 정권 장악까지 생각하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수준에서 차원에서도 개헌 필요성 자체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국회의장마다 국회의장 직속에 개헌 논의기구를 계속 만들었었어요. 예. 개헌의 안들을 다 모아놓은 바가 있습니다. 서랍에 다 들어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87년 헌법이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다 된 헌법이란 말이에요. 변화된 대한민국 현실을 담아내기는 그릇이 이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헌을 할 수는 있는데 개헌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은 그 개헌에 담아야 될 다른 그릇은 이야기하지 않고 권력구조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력구조는 뭡니까? 자기 의원에 유리한 거,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집권 여당에 유리한 거, 자기가 몸담고 있는 소속 개파에 유리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만약에 박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숙연한 얼굴로 진실한 사람 뽑아달라고 그러고 민생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정치권이 지금 타락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홍문종 의원이 지금 갑자기 민생 이야기 하는데 개헌 이야기를 왜 합니까? 저는 홍문종 의원이 박 대통령의 그 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이제 친박의 전반적인 정서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데요. 예. 홍문종 의원의 돌출 발언일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도 오늘 발끈해서 무슨 엉뚱한 얘기냐, 국정에 부담만 주는 얘기다 하면서 이 홍 의원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진화에 나섰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부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뭐였습니까? 원포인트 개혁하자라고 하니까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원 집정부제보다는 이른바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친박의 어떤 핵심이라고 했는 부분이 그분이 이와 같은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생각과 친박의 생각이 앞으로는 좀 다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서 좀 의미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더라도 이게 다수 정치권에 회자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대통령 지지자는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박통 5년 더 해야 되는데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근데 좀 더 하려고 하니 방법이 없을까? 반기문 좋네. 이런 생각을 하면 결국은 가능성이지만 친박이 반기문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이 속에 품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당연하죠.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그동안의 외교 행보에서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각별한 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권 내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포스트 박근혜에서의 여권의 새로운 주자로서는 뭐 반기문 카드가 여전히 유력한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문종 의원이 저 발언이 저는 청와대라든지 대통령의 의중을 짐작해서 나온 발언은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돌출 발언일 가능성이 큰데 그럼 왜 돌출했느냐? 내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자신감인 겁니다. 이제는 다 정리됐어? 그럼 우리 친박이 영구 집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볼 때 영구 집권은 그런 생각은 안 계속 집권을 해야 하고 싶겠죠. 예. 그러면 지금 최경환 부총리라든지 이인재 최고위원도 엊그제 이야기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인재 최고위원, 최경환 부총리, 그다음에 홍문종 의원이 잇따라 나온 개헌 발언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은 아니지만 친박의 핵심들이 모여서 그런 상상의 나래들을 펼치고 있는 건 정서는 그렇다. 예, 그런데 이게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폭발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기문 총장은 여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야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기문 총장님의 임기가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그 대통령 선거는 그 다음에 12월이거든요. 시기적으로는 딱 맞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훌륭한 인물이고 또 앞으로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당에서 영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예, 지금 이쪽도 오시라 하는데 이번에 대통령 내일 순방 가시잖아요. 네. 내일 순방 가서도 반기문 총장 만나나요? 네, 지금 G20, 그러니까 G20가 열려서 터키에서 열리는데 거기서 다시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게 돼서 또 어떤 얘기가 오갈지 또 이 친반 연대가 생기고 그냥 박 대통령과 또 그 반기문 사무총장의 관계가 지난 9월에 미국에 박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그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다시 또 3달 만인가요? 4달 만인가요? 만나게 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분 만나가지고 어떤 화기애애할지는요. 지난번 그 보면 알거든요. 네, 지난번에 그렇죠. 두 분이 얼마나 화기애애하셨는지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I watched
my late father, who was president at the time, push the 새마을 운동 forward. As I did so, I was able to learn firsthand the recipes for success and the multipliers that helped change the people and transform the nation. As one of the Korean citizens, I am very much deeply moved that for the first time in the United Nations, this 새마을 운동 is now being introduced. 예, 반기문 총장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제가 충청도를 최근에 충주에 다녀왔는데 아파트 분양받으러 모델하우스 오신 분조차도 반기문 총장이 곧 대통령 되면 이 충주랑 이 충청도 충북이 뜰 거라고 그 기대를 안고 청약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네. 우리 유권자들 정서에는 항상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좀 무색무취한 그렇지만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에 대한 대망론이 있습니다. 사실 반기문 카드에 대한 효용성은 이전에는 고건 총리도 카드가 있었고요. 정운찬 전 총리도 있었고요. 또 사실 안철수 의원도 사실 그런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정쟁만 일삼는 여야의 그 구태 정치인들에 대한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관료라든지 교수라든지 또는 어떤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아마 열망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열망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열망인데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듯이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단순히 선호가 아니라 열렬한 이런 게 좀 생긴 것 같거든요. 고향 분들 말씀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장님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는 한 10만 명 정도가 다녀갈 것 같습니다. 반기문 총장님 그 생가 앞에 보면 장군석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그 장군석을 만지고 가고 또 반기문 총장님의 그 길을 받기 위해서 그 뭐 신혼 부부들이나 또는 그 아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보덕산 밑으로 커다란 벼슬과 큰 장군 또는 큰 부자가 3명이 태어날 그 기가 있답니다. 근데 아직 큰 부자가 태어나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주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단순히 이제 뭐 이념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분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또는 어떤 열렬한 어떤 사랑이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저렇게 연세 드신 분 말고요. 젊은 분들, 네티즌들 같은 경우엔 또 반기문 총장 젊을 때 축구 스타 손흥민 보실까요 한번? 네. 굉장히 닮았어요. 예, 이런 예. 손흥민 선수와 닮았다고 이렇게 사진이 누리꾼들 많이 올렸고요. 또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손흥민의 40년 후 이래가지고 바로 반기문 사무총장의 사진을 올려서 닮은 사진들을 많이 올려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요. 제 기억에 보면은 예전에 소녀시대의 서현 씨도 보면은 반기문 총장님 존경한다고 자서전 열심히 읽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연예인들도 주로 이제 반기문 총장과 같이 인증샷을 찍어서 올린다거나 젊은 층들도 굉장히 이제 반 총장을 좋아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이다. 이런 여러 가지 동경들도 함께 작용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그 한국인의 최초의 글로벌 리더라는 점에서 상당히 있는데 특히 제가 알기로는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영어 스피치 대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피치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은 본인이 뭐 국제중 고등학교 가는 데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도 많습니다. 예컨대 뭐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꾸라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 또 그리고 또 상당히 그 젊은 엄마들한테도 상당히 큰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충청도 같은 이른바 충청도 대망론을 넘어서 그것이 글로벌한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성 정치인과는 색다른 것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언론사들한테 제발로 차기 그 대선 주자 하는데 그 여론조사에 좀 빼달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겠다는 말씀은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반기문 총장님 그 인기에 대한 좀 찬물을 끓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만 앞서서 제가 고건 총리 카드, 그다음에 정운찬 총리 카드, 다양한 시도와 그런 열망, 대망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반연대가 지금 뜨고 있는데 안철수 현상 때도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안철수 의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 하는 논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 정치 권력화돼서 성공할 수 있느냐는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조금 다른 게 반기문 총장은 과거에 안철수나 이런 분이 갖지 못했던 지역적 기반이 있습니다. 충청도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지지해주는 논리를 넘어서서 좋아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드라이에 건조한 인물이었는데 젊은 사람도 좋아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이게 과하면 신드롬이 되는 거죠. 거기에 힘입어서 드디어입니까? 친반기문 연대가 당을 만든다는데요. 친반연대 대표 얘기를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뭐라고 하시는데 친반연대 대표 말씀입니다. 시대 정신이 우리가 통일이라고 보면은 거기에 합당하고 적합한 인물로 우리가 반기문 사무총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당 작업을 하게 됐어요. 창준이는 이 국민 200명 이상이 모이면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등록이 됐는데 아직 이렇다 할 저게는 없습니다. 전국의 시도당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이 뜻을 갖지 않은 당원을 모아서 이제 당을 이제 창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친박연대 때는 공천 학살당한 MB 정권이 들어서 학살당한 사람들이 나 박근혜 좋아해요. 그 한마디로 몇 석이었죠? 28석인가를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친반연대가 한 석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까? 너무 인정하시는데? 절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당 준비를 하시는 분의 정치력과 정치적 비중이 일단 중요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현상이 사회적 현상이 됐을 때도요. 엄청나게 많은 저런 분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또는 행세식으로 많이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친반연대라고 하는 조직이 움직이는 것은 유익이 있는 형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 여당이든 제1야당이든 의미 있는 성공 가능성이 있는 정치 세력에 결합해서 대권 후보가 되는 것은 넘어야 될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 넘어야 될 사안은 현실 정치의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성완종 리스트 나왔을 때 성완종 사건과 반기문 지금 유엔 사무총장과의 관계도 분명히 정치적 시련대에서는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 교수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친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의원이 있었죠. 한마디로 나갈 때 살아 돌아와라 취지의 메시지를 던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선된 것이지 그분 자체의 어떤 자생력이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가 훨씬 더 컸는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당신들 좀 내가 지지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특히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청 대망론이 있고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살아 돌아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모식 교수님은 친반연대 단 한 석도 불가능하다 하셨고 조금 가능 있을지도 모르고 하셨는데 우리 사람이 불가능하죠. 친박연대에서는 예전에 서청원 의원이나 정말 그 유력한 주자들이 많았는데 저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렇죠. 없고 지금 오늘 대표님 인터뷰하신 분도 제가 정치 취재하면서 알지 전혀 못하는 분인데요. 일단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인데 지금 저는 잘 모르는 인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분 말씀 들으니까 친반연대의 성격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분 늘 궁금한 분입니다. 배우 심은하 씨 남편으로 더 많이 알려진 지상욱 새누리당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인데요. 정치인 지상욱의 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위원장님 들어오실 때 뭘 제일 먼저 이렇게 봤을까요?
글쎄요. 청바지? 예, 늘 청바지 입고 다니시는데 오늘은 양복을 입으셨어요? 예, 그렇게 입고 나오는 게 예인 것 같아서 예. 예, 오늘은 청바지 안 그렇게 입었습니다. 청바지를 늘 입고 다니시는 이유가? 일단 청바지 편하고요. 예. 또 누구나 한 벌씩은 가지고 있는 옷이고 또 매일 다려 입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매일 다려 입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저 부인께서 안 다려주시나요? 아니, 다려주지만 예. 매일 뭐 양복 다리듯이 하면 예. 힘들 때도 있잖아요. 예. 청바지는 뭐 편하게 다리지 않고 매치를 입어도 티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 그런 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시나요?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예, 다 준비하고 있고요. 예. 몸도 만들고 이제 출발 선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운동 선수의 이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자꾸 뭔가 늦어지고 일정이. 그렇죠. 네. 예, 그 얘기. 그러니까 수험생이 시험 공부 다 했는데 네. 시험장이 어딘지 과목이 뭔지를 지금 안 알려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한번 네. 들어보고요. 아니 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뭐 물을지 아시겠죠? 글쎄 뭐 한번 여쭤보십시오. 아니 이제 자꾸 위원장님께서 뭐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시고 과거에 뭐 작년 대변인도 하셨고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활동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문화의 남편 이런 이렇게 앞에 설명이 붙는 것 불편하신가요? 처음엔 좀 불편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마운 일이죠. 저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또 제가 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는 실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정치인 지상욱이 어떤 활동을 하셨고 어떤 분인지를 저희가 이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멋진 지도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되네 저기 파란 기와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너무 오랜만에 모여 대선 승리 추억을 나눠보자 낭비하는 시간 동안 새누리당 승리 위에 모두 함께 힘을 합해 싸워줘 노래 잘하시네요. 아니. 예? 노래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아니 모르시는 분이 보면 예. 노래를 참 못하는 가수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네요. 노래 못하지만 가수. 정치 입문하신 게 언제쯤이시죠? 굳이 따지면? 굳이 따지면 2008년도 자유선진당을 창당할 때 입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유선진당에서 대변인도 하셨고 네. 또 그리고 같은 보수니까 새누리당에서 뭐 지원 유세도 많이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도 일조를 하셨고. 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입당해서 그렇죠. 서울시 선대위의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하이 참 그런데 하여튼 너무나 유명한 배우분을 아내로 두셔가지고 굳이 따지면 덕이 많습니까? 실이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아름답고 착한 아내를 제가 맞이한 거는 저한테는 큰 복이고 덕이고요. 예. 어떤 활동할 때 집사람 때문에 좀 가려지고 하는 거는 또 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요즘은 정치인 지상욱을 많이들 알지 않습니까? 예,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무적으로 예. 저희가 뭐 굳이 이제 아내분 얘기는 그렇게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디에서 한번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배우분 아내분 심은하 씨가 얘기를 짧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옆에서 부인으로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런 모습들이 많은 분들한테 또 기감이 되고 또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요 정치하는 거 반대 안 하세요? 정치가 아마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또 싫어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반대도 많이 했는데 예. 기왕 할 거면 잘해라.
또 우리 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딸만 두 분. 예. 아유, 그러면 뭐 거의 미인에 둘러싸여 있네요. 새 미인에 그냥. 예. 예쁘긴 합니다, 딸들이. 예. 딸 바보라고 소문이 나 있던데. 네. 뭐 인정합니다. 아, 인정하세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얘기 해보시죠. 지금 출마하시려는 데가 중구시죠. 네. 근데 중구가 선거구 확정이 안 돼서 뭐 종로에 가서 될지 뭐 성동구로 붙을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거는 중구가 붙는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중구를 놔두고 예. 종로를 띄워오냐, 성동을 띄워오냐 하는 그런 띄워오느냐.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저희는 북진을 할지 동진을 할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건데요.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뭐 중구를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커다랗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약간 뭐 3선, 4선 하신 분은 모르지만 뭐 초선이라든가 처음 도전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디서 활동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안 해주면 불리한 거 아닙니까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후보 선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으로 사무실도 못 내고 현수막도 못 걸고 의정 보고서 같은 저희는 활동 보고서, 정책 보고서를 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나온 김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정치권에 뭐 이런 오해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건 정말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일인데 예. 저는 헌재 계시는 재판관님들께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선거를 1년도 남지 않은 그 기간에 그거를 해서 지금 많은 혼란이 있고 있는데 정말 정치 현실을 보고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냉정하게 내리신 건지 아니면 정말 책상 앞에서 법리적인 해석만 가지고 저차 방정식을 푸신 건지 좀 여쭙고 싶고요. 예. 3대1에서 2대1로 딱 명시하지 않으셔도 선진국에도 뭐 3대1, 4대1 하는 데도 아직 있는데 그렇죠. 예. 3대1 이하로 조정을 하자라고 하셨어도 많이 좀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자를 자르듯이 딱 해놓으니까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다. 조금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서울시장 출마하신 적 있으시죠? 예. 출마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셨죠? 네. 출마하게 된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서울시장? 그때 제가 소속해 있던 자유선진당에서 2010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를 이제 찾고 중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당이 이제 충청도에 기반을 둔 정당이다 보니까 서울에 딱히 연고를 가진 참신한 사람을 찾기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저한테까지 기회가 온 것 같은데 당의 명령을 따라서 출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좀 충나셨겠네요. 아무래도 좀 썼죠. 그리고요. 예. 굉장히 뭐 절약해 썼지만 돈을 조금 또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래도 뭐 그때 이제 지상욱이라는 이름이 좀 알려지는 계기가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를 거치면서 조금씩 저도 내공이 쌓이고 국민들한테 이름도 알리고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왔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청바지 얘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내분께서 뭐 남편이 나오죠. 저기 무릎 나온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안쓰럽다. 매일 오늘도 매일 입는 저 말씀은 왜 하셨어요, 아내분이? 제가 이제 2011년 가을에 그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근데 제가 뭐를 입고 나갈 거냐고 묻기에 제가 평소에 입는 청바지 입고 나간다 그랬더니 그 무릎 나온 청바지 그걸 또 입고 나가냐는 핀잔을 줬었죠. 그래서 제가 편해서 입고 나갔는데 또 우연치 않게 그런 그 멘트가 나온 것 같아요. 혹시 어떻습니까? 저기 안쓰럽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무릎 하나를 보고 안쓰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애를 쓰고 나름대로 좋은 뜻을 갖고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되고 또 뭐 낙선이 될지 뭐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도 서울시장 도전하고 또 그렇게 애쓰고 있는 남편 전체 모습에 대한 안쓰러움 아닙니까? 글쎄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너무 상상력이 저는 제 강점으로 정직함, 그다음 인내심, 일관성 이런 걸 들고 있고 집사람도 그걸 이해하거든요. 뭐 출판 기념회 와가지고 뭐 선거 낙선 그런 생각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속마음까지는. 딸 자랑 한번 해주시면 될까요? 연년생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요? 초등학생 딸인데 예쁩니다. 그리고 아빠를 좋아하고 엄마를 좋아하고 근데 요새 좀 자아가 생겨서 그런지
예, 어떨 때는 좀 땡깡도 부리고 그래요. 예. 예, 그래도 뭐 예쁜 딸이 땡깡 부리는데 뭐 어떻습니까? 뭐 어느 부모님 마찬가지겠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쟤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좋은 일을 해서 좀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을까,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예. 그리고 저희 큰 딸은 한번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요새 같이 많이 못 놀아주니까 아빠가 혹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요새 좀 바쁘다 그랬더니 저보고 국회의원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국회의원 아니냐고? 네, 벌써 이미 국회의원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닌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나 어떡하지? 우리 학교 친구들한테 아빠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부담감과 우리 딸을 빨리 이 거짓말쟁이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커다란 제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 진짜 엄청난 사명을 받으셨는데 따님 관련해서 정말 진부한 너무 진부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따님이 딸 두 분이니까 한 명은 나 정치하고 싶어, 한 명은 나 배우하고 싶어. 그럼 원하면 다 시킵니까? 본인의 바람이라면 기회는 주려고 합니다. 그게 본인의 능력에 맞아서 잘 헤쳐갈 길인지 아닌지는 좀 더 크면서 봐야 되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가장 행복한 게 본인이 하고 싶은 즐거운 걸 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미국 같은 데 보면 뭐 선거에 나올 때 또 당선될 때 모든 파티의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연설할 때 꼭 아내 이름 얘기하고 딸 이름 다 일일이 얘기하면서 아마 미국에서 가족에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우리 가족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가정이라는 건 저한테 아무래도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인생의 목표가 가정을 잘 행복하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할 때도 가정에 있는 정치를 전 지향하고요. 아마 제일 소중한 그런 작은 단위를 전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 있는 정치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인 분들이 지역구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어디도 가야 되고 가족에게 소홀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딸들하고도 옛날처럼 시간을 많이 못 보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딸들이 잘못되거나 딸들의 어떤 행위를 방기하거나 하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되겠죠. 최소한의 아빠로서의 노력을 하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추구해 나갈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정치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위원장님께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박원순 저격수 뭐 이렇게 얘기도 돼 있고 특히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서울역 앞에 무슨 고가도로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가도로에 공원 만드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호하게 절대 저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기자회견 하신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원래 약속대로 지역 주민이 열망하는 선 대체도로 건설에 먼저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서울역 고가공원 사업을 아집으로 강행한다면 법적, 기술적, 물리적 수단 등을 동원해서 저희는 이 사업을 끝까지 저지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박원순 시장 몫입니다. 지금 모습보다 굉장히 단호한 모습이신데 토목공학 박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토목공학 박사님이 고가도로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데 없애라. 고가도로 공원화 반대. 이유가 뭡니까? 고가도로 공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박원순 시장 저격수도 아닙니다. 그분이 하고 있는 지금 저 사업이 절차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어떤 그런 삶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고요. 일단 몇 가지가 잘못되면 첫 번째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도로를 없애면 50년 동안 하루에 5만 대씩 다니는 그 차량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대체 도로를 놓고 하기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뒤집으셨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남대문 시장 상인들한테 협조를 구했고 동의를 구했으면 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남대문 시장 대표 그 상인단은 그런 사실 없다. 우리는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대체도로 후에 공원화 사업의 원칙은 변한 적이 없다. 그거를 갖다가 부인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적으로 관련 기관인 국토부, 코레일,
문화재청, 교통, 경찰 예. 여기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를 지금 강행해서 밀어붙여가지고 예. 잘 안 되니까 서울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29일날 그냥 강제로 폐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토목공학자로 그 내용을 가지고 2012년 나온 진단서를 이제 참고로 해가지고 전문가 의논해 보니까 시민 안전을 볼모로 할 내용이 아니에요. D등급이긴 한데 양호한 D등급이기 때문에 예. 보수하면서 쓰면 지금처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충분한 그건 콘크리트 교가 아니라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철판 거도교라 그러거든요. 예. 괜찮다는 건데 철거를 목적으로 자꾸 안전 진단도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 저는 그 면에 대해서 객관적 인사로 구성된 그런 팀으로 다시 검증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의도든 절차든 진실하지 않다. 그래서 그게 대권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장 한번 도전하셨으니까 네. 박원순 시장께서 시장이 되신 이후에 원래 이제 뭐 그분께서 뭐 절대 뭐 토목으로 뭐 나라 망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바로 전 시장 오세훈 시장 때 했던 세빛둥둥섬도 뭐 잘 되고요. 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도 괜찮고요. 그리고 본인 치적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네. 그것이 단순히 대통령 되기 위한 치적 쌓기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이 서울역 고가공원 사업도 2017년에 완공하는 걸 목표로 지금 우리 들고 그렇군요. 예. 2019년, 20년에 완공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 좀 더 근린 대책을 세워하면 그런 오해를 피할 텐데 왜 꼭 2017년에 해야 되겠습니까? 대권에 있으니까. 다가고자 하는 그런 초조함이 불러낸 참사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요. 예. 제가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서울 100년 대계를 보자는 어떤 공약을 걸었는데 정말 필요한 거는 서울역에서부터 저기 한강까지 가는 그 선로들 그걸 지중하면 제일 좋겠지만 너무 돈이 커지니까 예. 그 위에 교량을 세워서 그 위를 복귀하는 거죠. 그 위에 공원도 만들고 개발도 해서 정말 관광 도시로 만들고 21세기의 첨단의 도시로 만들어서 정말 외국인들이 환승객들이 와서 좀 몇 시간 놀고 갈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대게를 꾸려주길 전 바래요. 예. 근데 초조하고 지금 좀 무능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과는 좀 각이 서 있고 이회창 전 총재와는 친분이 꽤 있으시죠? 제가 10년 동안 공식적으로 모셨던 어른이죠. 예, 이회창 전 총재께서는 이번에 총선 출마하신다는데 뭐 좋은 말씀 안 해주세요? 일단 잘 되기를 바라시고요. 예. 이번에 선거구 획정 문제가 또 나오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가는 길이 힘드냐 걱정하시고 항상 성원해 주시죠. 가는 길이 힘들다. 예. 그것도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요즘에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 진박, 가박 무슨 뭐 분명히 많은데 혹시 대통령 측근이라는 그 친박 인사들에게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도 지지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조그만 역할이라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 생각으로는 저는 친박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개인적으로 깊게 인사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선대 인연도 있습니다. 선대 인연이요? 예. 어떻게 인연이 있으시죠?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제 아버지가 그 밑에서 일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버지께서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일을 했다. 현역 군인으로 그렇군요.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어려우셨을 때 항상 안타까웠고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죠. 그러셨구나. 그러면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감정이 많으시겠네요. 글쎄요, 뭐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루신 여건이시고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고, 그건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저는 거의 같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민주화의 발전 그 절차를 조금 연기시킨 그런 적이 있다라는 게 저는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 옛날에 이제 그 전에 처음 정치 활동하실 때랑 지금이랑 이념적으로 다 같은 보수당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유선진당. 저기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아마 어떤 보수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지향성이 있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상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 당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늘 든든하고 늘 새누리당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자랑스러운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쇼맨십이 좀 없어질 것 같은데 큰 절을 하셨네요. 아니, 당원들은 당의 근간이고 또 당을 지켜주는 분들이고 항상 선거 때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 아닙니까? 대부분 당원들은 연배들이 좀 있으세요. 그럼 그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는 거 큰 절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굿 소사이어티, 시민 보수주의 이런 게 지향성입니까? 그게 뭡니까? 시민 보수주의? 그러니까 시민 보수주의는 뭐냐면은 그동안 정부가 이 국가를 견인해 왔을 때 너무 이제 규제가 강해서 이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같은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탐욕이 생기고 방임이 되니까 이제 시민사회가 보통 그동안 진보 좌파의 전유물이었는데 보수 시장에서도 시민사회가 나와서 어떤 견인자 아니면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핵심 내용은 공동체 회복입니다. 공동체 회복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없게 사는 사람들, 좀 더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모자란 사람들한테 좀 더 예의를 갖추고 또 겸허하게 살자는 그런 세상.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정말 제주도의 돌담처럼 아무리 큰 돌도 작은 돌에 어깨를 빌리지 않고는 돌담이 쓰지 않듯이 그런 단단한 사회가 되자 하는 것이 굿소사이어티의 이제 근간이죠. 저희가 그 아내분 라디오 방송하면서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 것 중에 굉장히 좀 귀에 딱 들어오는 얘기가 있어서 하나 좀 라디오인데요. 짧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보시죠. 안녕하세요. 심은아입니다. 깊은 우물은 제법 시간이 흐른 후에 맑은 소리를 내지만 얕은 우물은 돌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퍽 소리를 내는데요. 바로 돌이 물에 닿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물의 깊이와 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간상 뒤에 보면 이제 좀 우물 깊이 깊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분, 또 자녀분, 또 응원하는 분이 많을 텐데요. 더 깊어지는 지상욱 어떻게 하시렵니까? 좀 더 깊어지시려면 진실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들으니까 저 라디오를 못 들었는데요. 우물의 깊이가 결국은 남편의 진실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는 정치 신인인데 참 부담도 많이 됩니다만은 정직함과 진실함이 통하는 대한민국.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모두 자랑스러운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국민 모두 함께 나서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쾌돈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